안녕하십니까. 부평을 국회의원 박성원입니다. 국방위 소속이면서 동시에 정보위에서 간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선원과 함께하는 한국 안보 어떻게 지킬 것인가 제3탄, 제가 늘 존경하고 또 함께 일도 많이 했었고요. 많은 가르침도 받고 하는 이재훈 기자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재훈 기자님은 사실은 이제 한겨레 신문에서 이제 편집국장까지 하셨고, 또 북한 그리고 외교, 통일, 안보 문제 전문 기자, 그야말로 우리 한겨레 신문을 대표하는 전문 기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자 활동을 하시면서 편집국장까지 오르셨는데 동시에 공부를 정말 많이 하고 연구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에서 북한학 박사이실 뿐만 아니라 겸임교수를 역임하고 계시죠. 또 책도 한 권 썼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는 우리 이재훈 국장님의 자기소개와 함께 책 소개도 한번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시작부터 책 소개를 하려고 간략하게 뭐 재밌는 책이다. 이렇게. 제목은 비대칭 탈냉전이라고 해서요. 1990년부터 2020년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다루는 얘기는 탈냉전 30년 동안 남북관계와 한반도가 어떤 식으로 전개됐는지, 북핵 문제가 어떤 식으로 풀릴 뻔하다가 안 풀리고 악화돼 왔는지에 관한 얘기인데요. 제가 박사학위를 노태우 정부 시기의 북방정책으로 썼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뭐 선진국 얘기도 나오고 그러죠. 이렇게 개방적이고 민주국가가 되는데 원점이 어딘가? 그게 이제 탈냉전 시기의 북방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서 시작한 거고요. 박사학위 논문과 그 다음에 신문에서 2년 동안 연재를 했었습니다. 그걸 묶어서 단행본 내면서 여러 가지 한 10편 정도 더 쓰고 해서 했습니다. 근데 뭐 제가 무명 저자라 책이 이렇게 잘 팔리지는 않는데 지난 30년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참고 삼아 보실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망하네요. 볼까요? 그러니까 벌써 이 탈냉전이라고 하는데 이 비대칭 탈냉전인데 탈자를 밑으로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아마 최근 정세가 냉전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오히려 이런 느낌까지 좀 가미하신 것 같은데, 이 국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남북관계 어떻습니까? 뭐 통일부 이야기를 해주셔도 좋고, 남북관계 또 현재 김여정 또 이 김정은이 하는 말투, 정책 방향,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개략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편하게. 역사적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고 중대한 고비길인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존재감이 거의 0으로 수렴할 정도로 있습니다. 한국이 말씀이십니까? 통일부가 말씀이십니까? 남북 관계가 이제 한국 사회에서 남북 관계를 가지고 고민하거나 얘기하는 경우가 요즘 없죠, 거의. 보면 뭐 외국 얘기하고 푸틴 얘기하고 파병, 트럼프 얘기하고 북한 파병, 북한 파병 얘기 몇 명 죽었나, 몇 명 살았나. 뭐. 근데 예전에는 이제 뭐 이를테면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그러면 뭐 우리 금강산 가나 통일은 되나 기차 타고 저기 뭐 유럽에 갈 수 있나 이런 얘기했는데 술자리에서 농담 삼아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 정도로 상황이 악화돼 있는데요. 근데 악화돼 있고 존재감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향을 안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 경제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할 때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는 한국 경제 체제의 거버넌스와 관계된 두 개 문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남북 관계는 어쨌든 한국 사람들의 살의 근본에 관한 문제,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에서 근본에 관한 문제라 관심권에 벗어나도 우리는 영향을 받으니까 관심을 가져야지 된다. 그리고 어떤 문제든 이제 한반도가 놓여 있는 상황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이를테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도대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저기 먼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거기 북한도 도대체 왜 간 거고 우리는 왜 무기를 대니 많이 논란을 벌이고 있느냐.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유럽연합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집행위원장 이름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하고는 직접적으로는 일상적으로 이렇게 관계가 없는데 요즘은 압도적으로 뉴스 가치가 높아진 상황. 이건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냐 그런 고민거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제가 그 김영현 장관한테 물었어요. 질문을 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공항까지 몇 킬로인 줄 아느냐? 몰라요. 7,280km, 7,300km. 그다음에 우리 서울에서 똑같이 인천공항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는 740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가? 맞대고 있고 약 39km의 국경을 맞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러시아는 바로 우리 눈앞에 있는 어떻게 보면 협력의 대상자지만 지금은 위협 세력일 수 있는 존재가 이중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그 전쟁이 이제 끝나느냐 아니면은 3차 세계대전으로 가느냐라는 말이 쉽게 나오고 있어요. 핵전쟁으로 갈 수도 있다는 말도 아주 쉽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트럼프의 당선, 과연 그 국장님 보시기에 트럼프의 당선은 얼마나 쇼킹했습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자연스럽게 이제 받아들여지십니까? 뭐 자연스럽지는 않고요. 예상을 못했던 바는 아니지만 뭐 즐겁지는 않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꼭 우리나라 선거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이제 중요한 그 정치 질서를 정하는 선거, 특히 미국 선거는 되면 다행이다. 이거 큰일 났다 이런 건데 지금은 전반적인 로는 큰일 났다. 엄청난 충격이 올 거다.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많다 그런 거고요. 그래도 항상 우리가 이제 위기라는 말을 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험하고 기회가 동전의 양면 같은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넋 놓고 있을 때는 아니고 그러면 이 그 충격과 공포라고 할 수도 있는 이 거대한 이제 세계 질서를 흔들 수 있는 패권국의 리더가 바뀐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기회를 포착하고 어떻게 기회의 문을 열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찬찬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선 막바지 국면에서 정말 그 해리스가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주류 언론의 대다수의 기대와 분석이 무참히 깨졌고요. 트럼프가 당선됐습니다. 제가 그 트럼프 당선된 직후에 그 샹하이 총영사로 갔었어요. 일기 때 총영사로 갔었는데 중국에 있는 우리 한국 상인들, 도매상 하는 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미국에서 누가 당선될지 알고 싶으면은 중국의 이우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이우에 가야 된다. 이우는 전 세계에서 모든 물건을 가장 싸게 가장 많은 물량으로 가장 정확한 날짜에 배달해 줄 수 있는 거대 도매 시장의 도시입니다. 그 이후에서 트럼프 이 마후라, 트럼프 마후라가 팔린 게 압도적으로 그때는 클린턴이었죠. 힐러리 클린턴보다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중국 이후에서 이미 트럼프께 훨씬 많이 팔렸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길 줄 알았다는 게 자기들 물론 사후적인 주장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그 주류 언론이 보지 못하는 별도의 바닥장사라는 게 있었는데 이번에도 참 이 굴곡이 많았어요. 결국 바이든이 출마를 포기해야 됐고 해리스가 왔는데 해리스가 표 결집을 못했죠. 언론에서 최대한 뛰었지만은 그게 득표력으로 연결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제 그 선거라고 하는 게 응집력, 지속성이 상당히 중요하다. 트럼프를 볼 때마다 느낀 거는 저 양반이 저 연세에 저렇게 연설하는데 도대체 저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나 할 정도로 엄청나게 이렇게 힘있게 연설을 하잖아요. 주장에 대한 확신도 강하고. 그래서 그 주장에 대한 확신이 강한 만큼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전과 위기인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어떤 위기가 올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몇 가지를 이제 긴 얘기를 해야지 되지만 먼저 짧게 얘기하면 트럼프 당선자가 주장하는 것, 일기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더 강화됐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이 패권국인데
지금까지는 2차 대전 이후로 끊임없이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비용을 지불했는데 정치적으로도 군사적 경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비용 없이 패권을 유지하겠다. 그게 이제 그 약탈적 거래주의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비용 없이 패권을 유지하겠다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하고요. 약탈적 거래주의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프레데티브 그 다음에는 트랜잭셔널리즘. 뭐 보통 이제 반중국이라고 하는데 그 트럼프 당선자에게도 당연히 그 전략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패권을 유지할 때 그러면 거대 전략이 뭐냐? 그럴 때 우리의 주적은 중국이다. 중국 주적론.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자를 포함해서 그 측근들이 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끝내야지 된다 그래요. 그게 뭐 꼭 푸틴이 좋아서라기보다는 미국이 중국에 집중을 해야지 되는데 바이든이 전쟁을 두 개를 만들어 놔가지고 같은 편을 중국에 반대할 때 협력 관계가 돼야지 되는 러시아가 지금 미국이랑 적이 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전쟁 빨리 끝내고 러시아랑 빨리 편먹어서 중국을 쪄야지 된다. 이런 구도가 있거든요. 뭐 친러니 뭐니 그런 얘기도 있지만 전략적으로 보자면 중국 주적론.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게 국내 문제기도 하고 국제 문제기도 한데 그 현상 변경. 그러니까 일기 그 의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일기 때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이게 일탈이냐 아니면 어떤 시대 흐름을 반영하는 거냐. 일탈이라고 많이 얘기했죠. 많이 얘기했고 그랬는데 그 중간에 이제 한번 떨어졌으니까요. 이번에 또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일탈이 두 번 되는 경우는 없으니까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끊임없이 얘기한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대쪽 민주당 쪽에서는 트럼프가 이상한 사람이다. 일탈이다라고 그러는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한 얘기는 미국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이게 주류 기득권들이 다 해먹어가지고 지금 뭐 원래 미국의 주인들이 못 산다. 이 시스템을 바꿔야지 된다. 그런 얘기를 끊임없이 했었던 거고 당선됐다는 건 그 호소력, 그게 호소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요즘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하고 그 전문가들도 많이 얘기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이번 선거 유세 과정에서 딥스테이트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머스크 내세워가지고 공무원들 뭐 2조 달러 예산을 줄이겠다. 공무원들 대폭 해고하겠다는 그 얘기인 거죠. 그게 딥스테이트라는 게 자기가 일기 때 하려고 했었던 거 못했던 게 다 결국 워싱턴에 있는 그 관료들이 다 그 실질적인 이제 비밀 정부를 구성해서 내 말을 안 듣는다. 자기들끼리 자기들이 다 결탁해가지고 말 안 듣는다. 그리고 뭐 이거는 에피소드인데 그 플로이드 흑인 그 있지 않습니까? 블랙 라이브스 매터스 그때 이제 시위대들이 백악관을 둘러싼 적이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이었죠. 가족들이랑 같이 지하 벙커로 숨었다는 많이 알려진 얘기죠. 그때 이제 그 국방장관하고 합참의장한테 정규군 동원해서 쟤네들 좀 어떻게 해봐라 그랬는데 거절한 거죠. 대통령 말도 안 듣는 국방장관하고 합참의장이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 과정에서 많이 얘기했던 건데요. 이 딥스테이트를 축출하라는 건 기득권 질서를 트럼프식으로 하면 기득권 질서를 해체하겠다는 거고 중립적으로 얘기하자면 지금까지 작동해왔던 시스템을 파괴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러니까 현상 변경을 추구한다는 건데 이 현상 변경 아까 말씀드린 위기 속에 기회의 창을 내야지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이 현상 변경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겠지만 트럼프가 누군지도 몰랐는데 오자마자 뭐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랑 뭐 핵 버튼이 있니 없니 막 싸우더니 갑자기 정상회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 참모들이 말리는데도 그래서 그때 이제 남북 정상회담도 3번 하고 북미 정상회담도 2번 했는데 그때 우리가 꿈이 컸었지 않습니까? 그게 트럼프식의 그 현상 변경 추구하고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트럼프 당선자는 김정은이랑 잘 지내야지 된다. 그리고 이제 참모들도 직접 대화 검토하고 있다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벌써 나오고 있죠. 한국 패싱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다시 시도될 텐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기회의 창으로 만드느냐는 지금부터 아주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요한 문제 세 가지를 다 지적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약탈적 거래주의. 그러니까 주고받기식의 거래가 마치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뭐든지 주고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뭐 좋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미국의 이익, 일방적인 이익 추구라고 하는 관점에서의 거래이기 때문에 약탈적 거래주의로 나오고 그 약탈적 거래주의 앞에서는 친구고 동맹이고 뭐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협적으로 느끼는 거죠.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주적으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도 공화당의 기본 이념하고 크게 바뀔 수가 없는데 키신저가 주장했던 게 그 전략적 삼각, 스트래티직 트라이앵글이라고 해서 소련을 봉쇄하기 위해서 중국과 함께 힘을 합쳐서 소련을 봉쇄해서 결국 망하게 유도했는데 지금은 이제 반대죠. 러시아 그 외에 누구라도 중국에게 반대되는 세력이면 다 힘을 합쳐가지고 중국 하나를 확실하게 제압을 해서 미국의 패권 질서에 도전 세력이 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국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나 정책적 측면에서 보면은 현상 변경.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그냥 조용히 가는 건 싫다. 그러니까는 국내적으로도 관료,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자기들끼리 결탁해서 자기들끼리 연락하는 그런 채널들이 있고 그래서 대통령이 뭐 하려고 그러면은 안 되게 하고 시간 끌어버리고 다른 주제로 관심을 돌려버려서 대통령이 도대체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는 것. 이거 용납하지 않겠다. 근데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지금 이제 장관직으로 와 있지만 아직은 정부 효율성 그 부처는 아직 중앙 부처로서 아직 확립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 그 정부 효율성 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싹 정리를 하는데 일단은 뭘 정리하느냐면 재택근무로 공무원이 출근 안 하는 사람 무조건 사표 받겠다. 근데 그게 한 20% 된대요. 그리고 국장님 미국 같은 데 가보면은 진짜 연세 많은 분이 옛날 명함 비슷한 걸 그대로 주는 공무원들이 많아요. 그건 뭐냐면 65세 넘어서도 월급의 70%, 60% 받으면서 80세까지 근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일을 하겠습니까? 일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딥스테이트, 그래서 나라는 국가는 우리 관료들이 책임진다라고 하는 그런 그 기득권 체제, 소위 말하는 기존 질서 이걸 다 깨겠다 하는 거고 그렇게 기존 질서를 국내적으로도 깰 뿐만 아니라 대외 관계에서도 다 깬다. 그래서 안 하던 길을 갈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저희가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모시고 부시 대통령 정상회담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부시 대통령한테 노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니 좀 정상회담 같은 거 해서 당신 아버지가 하는 것처럼 동북아에서 이 탈냉전의 역사를 새로 쓰면 안 되냐. 역사적으로 위대한 대통령이 돼보시라 했더니 아이고 미국 국민이 무슨 나를 기억하겠습니까. 링컨, 케네디 그리고 루즈벨트 정도밖에 기억 못해요. 이렇게 말해가지고 진짜 기임이 샜는데 이 트럼프는 다르더라고요. 노벨 평화상도 받으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북한 김정은하고 뭔가 새로운 국면을 열 수 있습니다 하면은 솔깃하게 들어요. 남이 못한 거 최초 역사적으로 어떤 그 기념비적인 그 이벤트 같은 거는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 속에서 정말 그 내가 장사꾼 출신의 그런 내가 진짜 부동산업이나 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 진짜 위대한 사람이야. 이런 역사를 쓰고 싶어하는 욕망까지 있다고 하는 점을 발견했는데 현상 변경이 키워드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반중국은 다 아실 거고 그다음에 거래주의인데 그 트럼프가 말하는 거래주의는 약탈적 거래주의다. 그래서 항상 경제 부분에서는 주의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되겠네요. 반중국 전선에서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 한국 정부에게 새로운 무슨 임무 부여랄까 요구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먼저 생각해봐야 될 건 그럼 중국 주적론이라는 게 정책을 펼칠 텐데 그래서 그게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겠냐?
라는 거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미국이 우리한테 무엇을 요구하든 그것을 어떻게 대응할지를 결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는 이제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중국 주정론은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역키신저 전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냉전 시기에는 소련을 포위하느라고 미국이 중국이랑 손을 잡은 건데, 이번에는 러시아는 좀 약하니까 중국을 제압하기 위해서 다시 도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러시아랑 손을 잡아서 중국을 깨버리겠다라는 건데, 그러려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고 러시아하고 미국이 전략적 협력 관계가 돼야지 되는데 이게 가능하겠냐?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당치도 않은 얘기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의견이 갈라져 있는데요. 저는 단정적으로 된다 안 된다라고 판단 잘 못하겠지만 쉽지 않은 과정일 거다라는 게 한 가지고, 좀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봐야지 되는데요. 중국 경제가, 중국이 없는 세계 경제가 작동 가능하냐 도대체. 전 세계의 물가가 높은데 그나마 물가가 그 정도에서 멈추는 건 유지되는 거는 중국이 공급을, 중국이 세계 공장인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갈등을 일으키는 건 저가 말고 우리도 좀 내용 있는 것을 좀 팔아보겠다 그래서 그런 건데, 근본적으로 이제 중국 없는 세계가 가능하냐? 그러니까 중국을 봉쇄하는 게 타당한 것이냐? 단적으로 트럼프가 메리베리 스마트한 이거다라고 한 머스크가 중국에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중국의 공장, 중국 건드리지 말자는 입장이에요. 머스크는 중국에서 공장을 뺄 생각이 1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그렇기 때문에 중국 주정론이니까 우리를 총알바지로 앞으로 내세운다 하더라도 생각 잘해야지 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뭐 자유의 전사 뭐 이래가지고 무기 대주겠다 그랬다가 지금 엉거주춤하고 있는 상황처럼 복잡하게 일이 꼬이게 하면 안 된다. 근데 미국은 우리한테 많은 것을 요구하겠죠. 왜냐하면 주한미군이 모여 있는 데가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미국 본토 바깥에 있는 미군 주둔지 중에 최고로 큽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최고로 최신식입니다. 새로 지어서. 제일 좋아요. 미군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다 좋아합니다. 그 기지를 뭐 놀리지는 않을 테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죠. 당장은 뭐 방위비 분담금 더 내라고 할 거고요. 뭐 그다음에 한미일 안보 협력은 노무현 그 바이든 정부 때랑은 좀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동맹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요. 그러니까 다자주의 뭐 여럿이 모여가지고 움직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트럼프는. 당장은 방위비 분담금부터 니네가 다 책임져라. 그러지 않을까. 또 일기 때도 한번 당해본 일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웃는 거는 어제 그 국회 본회의에서 그 바이든 때 그 최근에 그 한미 양국이 합의한 1조 5,900억 정도의 방위비 분담금, 그것도 8.3%나 올린 건데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서둘러서 통과시켰어요. 왜냐하면 바이든이 끝나고 트럼프가 들어오면은 뭐 10배를 넣게 하겠다. 한국은 그렇죠. 현금 기계 머니머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머니머신이라고 그랬죠. 그런 점에서는 우리에게 많은 요구를 할 거다.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정말 유례적으로 흑자를 미국에서 거두고 있거든요. 450억 달러인가? 500억 가까이 되고. 그러니까 매일 한 이제 1억 2천만 불 정도의 우리가 그 무역 흑자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중국, 일본, 뭐 멕시코 다음에 뭐 한국 우리가 아홉 번째 제가 통계를 봤더니 9번째 정도 되더라고요. 6번째로 뭐 땡겨진다는 말도 있고 하는데 아마 타겟이 될 가능성은 확실히 있다. 그리고 그렇죠. 우리 주력 산업에서 좀 피해를 받을 것 같고, 우리가 이미 투자한 2차 전지 산업 같은 건 좀 피해를 입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그 양면성이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 김정은이를 만나겠다는 말을 취임도 하기 전에 대통령은 뭐 유세 기간에 말을 했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참모들까지 벌써 하고 있잖아요. 알렉스 웡도 기용을 했고. 어떻게 보세요? 이 사람들이 참는 사람이 참을성이 별로 없어요, 트럼프가. 그렇죠. 근데 그
아무리 그래도 이제 패권국의 리더기 때문에 패권을 유지하는데 전략적으로 중요한 불을 먼저 꺼야지 되는 데가 순서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가자 전쟁, 이스라엘 헤즈볼라랑은 이제 휴전했는데 가자는 안 끝났지 않습니까? 가자 그 중동 안정시키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적이라고 하는 중국의 어떤 포메이션으로 대응할 것인가 이걸 정하고 그러니까 최소한 앞에 세 개가 있는데 네 번째 정도인 건데. 저는 그러니까 참모진이 로이터 통신 통해서 나온 거죠. 익명으로 두 명의 사람들이 이제 직접 대화 추진할 거다. 근데 최종 결심을 안 했다라는 건 저는 그게 양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우선순위가 최우선순위는 아닌데 우리가 이거 잊고 있는 거 아니다라는 걸 이런 방식으로 표현한 거다. 걸쳐두기 당장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가 언제든지 다다다닥 무대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근데 뭐 취임하자마자라든가 그렇게 하기에는 여러 가지 국제 정세가 불안정하고 먼저 처리해야 될 정리해야 될 문제들이 있으니까 먼저 정리하는 것들을 처리하는 동안 이게 완전히 관심권에서 사라지는 걸 막는 걸쳐두기 정도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테이블 위에 우리 책을 놓은 것처럼 자 여기 북한 문제 있으니까 김정은 사고 치지 마. 나 저기 가서 먼저 큰 불 끄고 올 테니까 너 사고 치지 말고 좀만 기다려. 그런 거죠. 내가 관심 없는 거 아니다. 좀만 기다려봐. 그리고 너 우크라이나에 지금 추가 파병 이런 거 하지 말어. 그냥 그대로 있어. 이런 우크라이나에 대한 관여도 많이 하지 말라. 그런 거 같이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그전에 조금 큰 그림을 이야기한다면 이 소련이 이제 중국하고 미국이 손을 잡아서 압박을 가해서 망했다, 붕괴했다라고 하는 기억을 갖고 있고 중국은 또 결국 미국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길까지 염두에 둘 거다. 왜냐하면 한때는 바이든 정부 때 결국 원하는 것은 시진핑 축출이다 이런 말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진핑을 축출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공산당 일당 체제까지 흔들어 보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와 중국이 이제 맺은 게 그야말로 우리야말로 진정한 그 동맹이라는 말은 안 쓰지만 협력 관계, 가장 높은 수준의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더 센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협력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그 러시아와 중국 간의 협력에 대한 상호 인식이 굉장히 높아져 있다라고 하는 점인데 일단 우리 입장에서 우리 한국의 국익 관점에서 보면 역시 좀 그 개방형 통상 국가 모든 나라와 우리는 통상을 해야 되고 우리가 생산을 해서 수출품을 만들어서 비교 우위 경쟁력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념적으로 양분화돼 버리니까 그 수출도 상당히 어렵고 중국에 대해서도 반도체부터 수출 마음대로 못하게 하고 투자도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좀 거래가 조금 약탈적인 성격이 있더라도 통상에 대한 그게 좀 풀리려고 하면은 이념의 잣대가 좀 낮아져야 되고 그러려면 좀 결국 전쟁이 끝나야 되지 않나. 그런데 지금 러우 전쟁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측면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이제 끝날 것 같습니까? 3차 대전으로 갈 것 같습니까? 3차 대전으로 갈 것 같지는 않은데 핵전쟁이 나니 많이 막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말은 설벌합니다 지금. 그런 거죠. 그 한국 전쟁도 그 많이 죽은 게 이제 휴전협정이 정전협정이 체결되기 직전에가 많이 죽었습니다. 그거 이제 영화 보면 고지전이라고 있습니다. 고수가 나오는 거기 보면 정전협정 체결하고 발효되기 전까지 얼마나 한참 많이 죽는 것처럼 지금 이제 트럼프가 당선됐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떤 형식으로든지 멈출 것이다. 예, 종전은 아니더라도 어떤 형식으로든지 정전은 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전쟁의 양 당사자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최종적으로 협상을 할 때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꺼지기 전에 마지막 불꽃 같은 거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뭐 무기를 대준히 얘기하는 건 자칫 다 끝나고 이제 집에 가는데 뜯어먹을 사람들은 다 뜯어먹었는데 거기를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맞습니다. 그저께 심리적으로만 따져도 그저께 그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젤렌스키의 소위 특사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고 김영현 국방장관을 만났습니다. 어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방산업체를 돌아보고 간다라고 했는데 제가 꼭 하나 보여드릴 게 있어요. 네. 꼭 하나. 어저께 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그러니까 그 케네디 대통령 네. 동생의 아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이번에 민주당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를 지지를 했거든요. 트럼프를 지지했는데 이 그 케네디 가문의 가장 큰 어떤 그 트라우마나 고통은 뭐냐면은 트럼프 가문이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미국의 군산 복합체에 의해서 짓밟혀서 망가졌다. 자기 로버트 케네디도 결국은 죽고 케네디 가문의 전체적인 그 비극은 결국은 평화를 추구했고 군대와 산업이 결합된 군산 복합체에 반대했다. 쿠바 위기 이후에 베트남전에서 발을 빼려고 했다라고 하는데 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 흐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예. 뭐라고 이야기했냐? 미국 정부가 1,130억 불을 지원하기로 해서 지원했답니다. 그 다음에 240억 불을 또 지원을 했어요. 지금 지원을 미국 정부가 의회에다가 요청한 게 600억 불이에요. 그러니까 2천억 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따지면은 약 260조인가요? 계산 잘 안 되는데. 그 정도 260조. 네. 260조라고 하는 돈을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크라이나 정부에다가 지원하는 것 같지만 정부의 현찰이 가는 게 아니고 결국은 무기를 사서 주는 거다. 그럼 이 무기를 사서 주는 것은 결국은 군수업체, 다국적 기업이 가는데 여기에 뭐 저기 레이티온이라든지 보잉이라든지 로키드 마틴, 노스만 그룹맨 이쪽이 이제 군수업체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받은 돈 일부를 가지고 우크라이나가 세계 3대 곡창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거기 농토를 다 산다는 거예요. 몬산토, 카길 이런 데가. 그리고 이 전쟁에서 돈 버는 집단은 미국의 군수산업체와 몬산토 등 농업 다국적 기업. 그리고 그 위 최고 공에는 블랙락이라고 하는 펀드 매니저 회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서 미국이 블랙락에 돈을 주는 거나 똑같다. 그리고 이 블랙락의 이 엄청난 260조 이 엄청난 돈은 결국은 몇 개 되지 않은 비생산적인 군수기업의 돈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길을 가고 싶은 거예요. 윤석열도 뭐 군수 산업에다 돈을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가능하지 않은. 문제가 뭐냐면 젤렌스키 대통령 임기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젤렌스키 대통령 임기가 끝났죠 이미. 그렇죠. 예. 5월달 임기가 끝났어요. 임기가 끝났습니다. 전쟁이 안 끝나서 그냥 대통령 노릇을 계속 하고 있고 선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전협정이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대통령 후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았습니까? 700만 명이 난민으로 지금 나가 있는데 그렇죠. 3,700만에서 700만 명이 우크라이나를 지금 떠나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러면 우크라이나한테 무기 믿고 팔아봐야 그 돈 못 받습니다. 우리나라 군수산업업체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러우의 이 걸핏하면 K방산 이야기를 하는데 K방산이 돈을 벌 기회도 없고 미국의 그 국가안전보좌관, 안보보좌관 마이클 월츠는 벌써 경고를 했어요. 트럼프는 전쟁을 끝내고자 한다. 그 분명하게 이야기해 왔다. 근데 이 전쟁을 확산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 흐름에 한국도 뭔가 끼어들려고 한다. 그런 경고를 지금 바로 경고성 그 코멘트를 했었는데 정말 지금 좀 전쟁이 종결되어야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 순서로 좀 남북 그렇죠. 혹은 뭐 미국과 북한 사이 핵 문제 해결의 기미도 좀 보이지 않을까. 제가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저 얘기를 어떤 분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도 어떤 분들은 그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 음모론 이렇게 치부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보실 문제는 아닌 게 우리가 이제 1998년에 IMF 겪었지 않습니까? 주변에 보면 삶의 궤적이 바뀐
가장 한국 전쟁 이후로 가장 큰 시련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군가에게 위기는 누군가에게 기회였던 그렇죠. 거라 그때 이제 한국 경제가 엄청 털렸죠. 예. 엄청 털렸습니다. 우리는 그걸 슬기롭게 극복해서 경제 구조를 한 단계 단점들을 극복하면서 좀 더 나은 경제 구조로 전진하긴 했는데 그 전진의 과정에서 너무 많은 희생을 겪고 그 희생의 흔적이 아직도 한국 사회의 그렇죠. 심층 심리에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미국은 두 가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미국은 전쟁 국가, 기지 국가라고 하는데 전쟁을 안 하는 때가 없습니다. 그 전쟁을 왜 하느냐? 박노자 교수 같은 분은 미국 경제의 실질적으로 한 절반 경제가 군사 경제로 돌아가는 거예요. 전쟁 저 나라는 멈출 수가 없는 나라다. 그거를 이제 로버트 주니어 케네디가 말씀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쟁이 아니면 가끔가다 신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어디 그 외환위기 나서 한 나라 망가뜨리게 하는 거지. IMF 신탁 통제 그게 항상 그렇습니다. 전쟁으로 돈을 벌든지 금융 전문가들은 미국 적자 많아지면 어디 털러 가야지 되는데 이제 어디가 어디냐 우리가 걸리면 안 된다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뭐 환율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지금 막 주가도 출렁출렁하고 이럴 때 우리가 또 IMF 같은 거 겪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여의도에 여기 여의도인데 여의도 저쪽 편에 이제 경제하시는 분들은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생각, 염두에는 두고 있어야지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끝나면은 이제 완전한 평화 속에서 모든 나라가 모든 국민 전 세계 인류가 평화롭게 부를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은 미국이 경제가 움직이는 양대축 하나는 이제 금융자본, 또 하나는 군수산업자본이 있는데 군수산업에서 이제 돈을 못 버는 상황이 되면 이제 이 금융자본이 어느 나라 하나 내지는 어느 지역, 뭐 동남아라든지 뭐 남미라든지 뭐 일본이라든지 뭐 유럽 어느 한 지역과 한 나라를 찍어가지고 그쪽에서 외환위기와 이런 것에 빠뜨려서 그동안 나가 있던 미국 자본을 다시 끌어들이면서 다시 이득을 취한다. 이건 이제 양털 깎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양을 이제 가을에 깎아가지고 양털 가지고 이제 이 모피도 만들고 뭐 이렇게 양모를 가지고 이제 뭐 이 좋은 양복감으로 쓰다가 또 이제 내버려 두고 이제 키워 놓는 거죠. 그럼 양은 모르죠. 털이 자랄 때까지를 가만히 털이 자랄 때까지 양은 모르는 거 언제 털릴지. 이제 주인이 와가지고 다시 이제 1년이나 2년 지나면 다시 양털을 깎는 거죠. 이제 그런 것처럼 이 군산복합체와 금융자본의 그 어떻게 보면은 운동 논리가 똑같다. 이제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트럼프 쪽으로 보면은 이제 에너지, 석유 자본, 석유 자본을 상당히 옹호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뭐 기후 위기를 또 가져올 것 같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제 고민이 뭐냐면 이 위기 내지는 기회를 현재의 윤석열 정권이 헤쳐나갈 수 있느냐. 간단하게 그 부분을 결론 겸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그게 이제 안보가 됐든 중국 관계가 됐든 미국으로부터 경제 위기든 정책적으로 뭘 해야지 되냐 이런 거 고민하는데요. 그러니까 현재 정부가 기민하고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걸 기대하지 못합니다. 지금 오늘도 갤럽조사 나왔는데 뭐 잘하고 있다가 19%니까요. 그나마도 이제 그 70대 이상, 그다음에 대구 경북 지역이 어느 정도 받쳐줘서 거기 빼면은 우리 주위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연령별로 하면 20대부터 50대까지 20%가 하나도 안 됩니다. 그 중에 30대는 30대 한 자릿수예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찌 됐든 이게 그 국가 대 국가의 상황에서는 우리가 시민사회 민주주의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시민사회 몫을 굉장히 크게 잡지만 1차적으로 정부가 잘해야지 되거든요. 정부의 역량이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의회가 정부를 어떻게 잘 견제해서 잘하게 하느냐인데 그런 점에서 보면 작동하는 정부를 복원하는 게 근본적이고도 선차적인 과제다. 정부를 어떻게 작동하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
거국내각을 하자는 소리도 있고 네. 뭐 임기 단축 개헌을 해서 정부를 네. 새로 구성하자는 네. 얘기도 있고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일단 뭐 네. 탄핵을 하자는 얘기도 있고 네. 여러 종류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됐든 네. 정부 작동하는 정부를 복원하는 것이 네. 이게 뭐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뭐 하다가 가는 것도 아니고 하루 네. 이틀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4년? 4년. 적어도 4년인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같은 기세면 공화당이 다음 대선에서 또 그렇죠. 이기지 말란 법도 네. 없으면 네. 이 기조가 상당히 갈 수도 있기 네.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작동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되는 거고 의회가 한국은 이상하게 이제 대통령이 강한 나라지만 의회가 충분히 거기에서 방어도 하고 사회 전체의 여러 가지 지혜를 모으는 작업 같은 것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그래서 수권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6개를 기소당하고 5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보통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는 지금 민생, 경제 이쪽에 집중해서 그 사람도 만나시고 뭐 증권가도 다니고 그러고 있습니다. 또 소상공인들의 자영업자들의 애로사항 고통도 직접 청취하고 그래서 정말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집권 플랜 본부 만들고 각종 뉴 거버넌스 위원회도 만들고 해서 새로운 정부가 정말 능력 있고 순발력 있게 이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전환시킬 것인가 하는 데 대한 관심과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이재용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경제 위기예요. 지난주 IMF 팀이 왔다 갔고 IMF 팀이 와서 언론에 공개된 거는 내년도 경제 성장 목표치를 0.2% 낮춰라 그 이야기만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 사람들이 왔을 때 기업들하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기업들하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옛날에 그 김영삼 마지막 때 IMF 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기업의 펀드멘탈은 여전히 강하다. 네. 지금은 대한민국 기업의 펀드멘탈이 이렇게 약해졌는지 몰랐다. 위험하다. 기업 차원에서의 펀드멘탈도 약하고 정부의 재정 금융정책의 능력도 매우 약하다. 이런 진단을 하면서 정말 대한민국 하면은 IMF 같은 기관이 와서 한번 들여다보면 역시 대한민국은 달라 이랬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작동 가능한 정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지금 아까 탄핵, 임기 단축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하루라도 빨리 이 정부가 일찍 끝나는 것이 곧 작동 가능한 정부로 가는 출발이 아닌가. 그건 뭐 생각합니다. 어쨌든 궁극적인 주권을 갖고 있는 시민들의 집단지성을 결정할 문제일 거고요. 네. 집단지성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 근데 이제 판단을 하려 그러면 정확한 정보들이 제공돼야지 되니까요. 저는 이제 기자니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그래도 우리가 또 너무 아무런 이야기만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이 국장님이 보는 트럼프 시대의 한미 협력이 새로운 공간이 열린다고 치고 꼭 현 정권은 아닙니다만 열린다고 쳤을 때 정말로 탈냉전의 역사도 가능할 것인지 한번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너무 어두운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포기할 수 없는 꿈 같은 거죠. 우리가 그렇죠. 살고 있는 세상이 그 한반도 임시 군사정전 체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국제법적으로 우리는 이제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전쟁이 멈춘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유엔군도 와 있고 전시작전 통제권도 선진국이라는데 전시작전 통제권이 유엔군 사령관 실질적으로 미군한테 가 있어요. 이런 상황들을 극복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민주당 계열 정부 김대중 정부 때부터 지속적으로 해왔었던 것이 전시작전 통제권도 환수하고 그 다음에 정전 체제를 항구적인 평화 체제로 전환해서 우리가 좀 이제 좀 제대로 좀 살아보자. 그리고 제발 좀 그래 봅시다. 분단도 좀 극복하자라는 이 꿈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트럼프 시기의 도래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뭐
긍정적인 의미로든 부정적인 의미로든 현상 타파적, 현상 변경을 추구하는 리더십이다. 그러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현상을 변경해야지 되는 그렇죠. 처지에 있는 겁니다. 이대로는 못 사는 거죠. 우리는 지금보다는 더 나은 곳으로 가야지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그 기회창을 열려고 노력을 해야지 되는 거고요. 좌절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와 그리고 우리 후손들의 좀 더 평화롭고 자유로운 삶을 위해서 그 길을 가야지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보나마나 시작하면 이제 방위분담금도 올려달라 그럴 거고 뭐 이것저것 요구하는 것이 많을 텐데 안 올려주기는 어려울 거고 협상을 해야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올려주면 우리도 대가가 있어야지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의 꿈이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문제 그 문제를 하루라도 빨리 가져올 수 있게 트럼프 대통령 또 다르죠. 그러니까 그 문제가 있고요. 이를테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좀 해야지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의견이 이렇게 저렇게 나뉘어요. 그 핵에너지를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나뉘긴 하지만 우리가 어쨌든 원자력 협력 산업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뭐 세계 5위, 6위 그러는데 그 핵연료를 자체적으로 생산을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산업용 핵연료를 그게 이제 한미 원자력 협정의 제한에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포함해서 한미 관계에서 족쇄가 되는 문제들을 돈을 더 주면 자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하는 게 받아내야 된다. 그 트럼프 대통령 그거지 않습니까? 돈 내는 만큼만 지켜주겠다. 그러니까 돈 내고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하겠다. 이런 좀 그동안 밀린 숙제들을 해결하는 기회로 하는 게 정신건강에도 좋고 실질적으로 우리 국가 이익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저쪽에서 아무리 약탈적인 거래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국익의 균형, 우리 이익 추구가 가능한 틀로 전환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거래를 하자 이런 뜻이고 저도 딱 이재용 국장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원자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원자로가 생각을 하면은 이 원자로가 돌아가게 전기를 생산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여기에 농축 우라늄이라고 하는 그 우라늄 봉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아주 그 이 연료봉이라고 그러죠. 농축 우라늄 5% 정도의 농축된 연료봉이 들어가서 이 연료봉이 타고 다 불타면서 전기를 생산하고 나오면 폐연료봉이 돼서 이 폐연료봉은 이제 수조라 그러죠. 물 속에 한 6개월 이상 냉각시켰다가 이제 조심스럽게 꺼내서 납하고 시멘트로 봉인해서 지금 놔두고 있습니다. 이거를 재처리하면 플루토늄이 나오는 거예요. 이 플루토늄으로도 핵무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적 핵 이용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라늄 농축을 해서 여기다가 연료봉을 장전하는 데까지에는 우리가 독자적인 능력을 충분히 갖출 수가 있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이 못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NPT 제3조 따라서 평화적인 핵 이용 권리의 확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원자로에 들어가는 연료봉, 농축 그건 우리가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은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평화적 목적이다. 그렇지만 먼 관점에서 보면은 그 핵 능력, 잠재력을 확보해가는 또 단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NPT 체제 안에서 평화적인 핵 활동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꼭 확보해야 된다. 또 그것을 위해서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이 개정돼야 된다. 그것은 미국이 어떤 요구를 했을 때 교환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이제 이재용 국장님 말씀이시고 저의 소신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우라늄 연료봉 정도는 우리 스스로 제작해서 우리 원자로를 스스로 돌릴 수 있는 정도의 평화적인 핵활동의 권리는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미국하고 북한이 핵협상이 장기적으로 가면서 뭐 주한미군의 부분 감축이라든지 뭐 우리는 여전히 그 핵협상이 장기적으로 갈 때 북한의 핵 위협에 놓이는 거 아니냐 하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이겨내는 장치이기도 하다. 그 말씀 꺼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려운 이야기를 정말 내용 있게 지혜롭게 잘 풀어주신 이재용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꿈 포기할 수 없는 우리 국가의 비전이 있습니다.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적어도 더 이상 전쟁이 없는 대한민국이 더욱더 국력도 키워나가고 우리 후손들이 평화롭고 안전한 조건에서 이 동북아에서의 중심 국가가 되게 하는 것. 그 꿈, 그 비전은 포기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이재용 국장님의 말씀을 끝으로 오늘 이 대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재훈 국장님의 이 책 비대칭 탈냉전. 좌우지간 대한민국의 남북관계, 뭐 한미관계, 북한 핵 문제 궁금하시면 이 책 한 권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재훈 지음 이렇게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